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고요.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국 작가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이신 김경준 대표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평론가 김종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5권입니다. 오늘이 5월 쟁패 춘추 질서의 해체를 제목으로 달고 있는데 이제 벌써 5권이다 보니까 춘추 시대 종착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책을 읽었는데 작가님 5권 어떤 책인가요? 5권 우리 그 와신상담으로 잘 알려진 5월 쟁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목이 춘추질서의 해체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고자 하는 두 네. 남자들의 이 드라마이기도 하고 또 수단 온갖 수단이라는 게 정말 기상천외한 수단. 또 근데 이제 복수라는 게 이 5권의 큰 주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복수라는 것이 개인사적인 복수, 역사적인 복수에서 복수란 도대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우리 인간사에 대비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한 이 5권을 통해서 이제 춘추의 이야기의 톤이 많이 달라집니다. 6권부터는 7권이죠. 7권부터는 이제 전국시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전국시대의 실마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 1권부터 4권까지를 돌아보면 이제 주나라의 정치 질서가 그때까지만 해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뭐 조낭양이의 남북 패권 체제를 중심으로 패자가 3명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5월 초의 싸움의 특징이 스스로를 다 왕으로 칭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 네. 사실은 5는 주나라의 봉분국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여기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는 동해에 치우친 나라다 자기들도 말하듯이 이미 동쪽으로 와서 자기들이 이미 몸에 문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중간에 우리에게 이런 중원의 질서를 별로 주입시켜를 하지 마라. 특히나 월나라도 그렇고 오나라도 그렇고 지금 월과 어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 종족은 이제 전체적인 남방의 월족이라서 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중원하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오나라의 핵심 집단들은 중원에서 왔을 수 있는데 월나라의 집단은 원래부터 아니었고 네. 둘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면서 서로 싸우던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의 왕인 함려 그리고 네. 월나라의 왕인 구천이 나란히 싸우기도 하고 또 네. 패자의 자리에 번갈아 가면서 오르기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복수의 칼을 간다는 와신상담 네. 부분이 나오고 또 철전시의 원수가 함께한다는 5월 동주의 네. 내용이 그려지는데 복수라는 게 이전에 1권부터 4권까지는 잘 없던 느낌이었어요. 없던 개념이죠.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 상하는 게 있어도 이걸 참아야 네. 뭐 패자가 된다든지 네. 명분이 서야 패자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왕을 칭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오가 벌써 오왕이라고 칭한다는 것도 그들이 이제 주에 복속된 나라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기도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들이 제가 그 전국 시대를 여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고국을 완전히 뒤엎는 이 오자서. 또한 이제 부차,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복수를 했다가 나중에 당하게 되는 부차. 또 구천, 정말 이제 적국으로 들어가서 정말 시종 노릇을 하면서 정말 똥을 맛보면서 네. 이렇게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구천. 이런 사람들, 이 세 인물들 모두가 대단한 강골이고요. 네. 또 중국 사회에서 한 획을 제도사적으로도 한 획을 남기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와 자기 개인의 복수가 국가의 복수와 역사의 복수가 착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네. 섞여서 싸움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런 판국은 기존의 국가의 일과 개인의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춘추의 귀족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죠. 그럼 여기 그 시대 복수가 많았다는 거는요. 복수가 가능했다는 건데 복수가 가능했다는 건 이제 정치적인 패배를 당하고도 그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패자가 지지 않고 목숨 구했다는 건 이제 승자가 이기고도 패자를 죽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건데 그러면
그만큼 그건 어떤 그 정치 문화가 더 이렇게 그 시스템화됐다는 그런 네. 징표로도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춘추 시대에는 그 복수를 할 때도 복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그 멸족을 당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지만 그 귀족이 기반을 뺐으면 그 귀족이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망명하는데 망명을 안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실 관중이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잊어져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나라도 망명했다고 해서 거기에 등용돼서 자국을 치는 것도 거기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미 자기가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 신망을 잃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는 다 다르죠. 일단 다른 나라로 들어가면 또 본국을 칠 이제 복수의 기회를 다 네, 노리고 그렇죠. 있는 것들이죠. 네. 예전에는 망명을 하는 거는 관중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네. 망명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 막 복수를 하려고 하면 네. 그게 안 되는 일이었던 네. 거죠.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5권이죠. 예, 5월 쟁패. 사실 춘추전국 이야기 뭐 시대 중에서도 가장 좀 흥미진진한 시기인데 저는 이 5권을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일단 주제도 좀 흥미진진하고 재밌지만 저자의 문체도 좀 풀려가지고 굉장히 그 문체가 역동적이고 재밌고 소위 좀 무협지처럼 굉장히 빨리 넘어가더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독자들께서 읽어보시면 한 5권 정도 오시면 아마 제 말씀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책을 쓴 기본적인 관점이 제가 이제 앞쪽에서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러 가지 사료의 해체와 재구성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소위 말해서 그 춘추 전국을 다룬 사서는 뭐 굉장히 많죠.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린 대로 부분 번역도 되고 또 부분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위 패치워크처럼 이렇게 짜집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 책에서의 가장 큰 흥미로운 점이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 사료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B 사료는 저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C 사료는 또 좀 다른 앵글이다라고 했을 때 저자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사료 비판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관점과 스토리를 반영을 했다는 거죠. 즉 이것은 좀 그냥 읽기에는 약간 중간중간에 소설적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상당히 일종의 사료 비판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신뢰를 좀 느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양념이 좀 있습니다. 소위 추임새 같은 것들을 이제 한두 줄씩 넣으면서 어떤 그 시대나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저자의 어떤 느낌들을 네. 우회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게 이 75페이지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기원전 520년에 주 경왕은 후계자를 완전히 정해놓지 않고 정신병이 도져서 죽었다. 이 다음 항목에 대개 내허 외화의 인물은 심지는 약하나 들은 것이 많아서 신경증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제 이런 이 촌철살인의 말 한마디가 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5권에서 제가 역시 뭐 이제 말씀이 쭉 나눠지겠지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념의 드라마다. 함려, 구천, 부차, 오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집념 정말 인류사에서 그 집념의 대표주자들이 마침 또 한 시대에 모여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그 불꽃 이것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분석적이라고 느낀 게 그 첫 번째 복수자인 오자서가 이제 음모로 아비와 형을 잃고 초나라에서 이제 망명을 오나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나라를 통해서 초나라를 망하게 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책에 보면 뭐 오자서가 초왕의 시체를 꺼내서 뭐 때렸다. 뭐 나중에는 뭐 시체에서 눈을 파가지고 뭐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이때가 지금 시체가 묻힌 지가 몇 년 뒤인데 눈이 남아있을 리가 있냐 이러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그거 공감하는 보면서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책이 이 번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철저한 분석이 들어가 있다는 게 생각을 되게 참 흥미로웠어요. 많이 하고 네. 문장을 썼다라는 부분. 그런 게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눈을 파거나 이런 일은 안 했겠지만 오자서의 분노는 어마어마했다는 내용을 네. 반영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기에서 우리
그 사마천 제가 가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사마천 형님이 이제 자기의 분노를 이제 가끔씩 대비를 시키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자서가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자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자기도 격동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강골 대장부인데 사실은 이제 그 자기 임금의 묘의 채찍질 뭐 그 시신의 채찍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하면 이제 페루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페루는 이제 군신 관계도 이제 부자 관계하고 같은 건데 근데 이제 페루나의 행동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시킨 자기가 사실은 자기 그때 있던 황제에게 그렇게 이제 궁형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천이. 그래서 이제 부자 관계는 강조하면서 이제 군신 관계에 대해서 복수할 건 복수한다는 이 강력한 이 울분이 오자서에 쫙 남아있습니다. 이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이 사기를 보면 오자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마천 자신이 네. 그때 뭐 세간의 오자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네. 평가를 다 뛰어넘어서 오자서야말로 진짜 강골의 대장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저장 이야기를 하죠. 이 오자서도 강골이고 또 이 뒤이어서 오자서가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이 복수의 네. 시리즈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차와 구천의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복수와 복수가 이어져서 계속된 걸까? 아니면 읽으면서 한 명이 이제 한 나라를 완벽하게 제압을 했으면 복수를 못했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이걸 끝내버렸으면 복수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남겨둬서 이게 다시 싸움이 일어난 걸까?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싸움이라는 게 한 번 전쟁이라는 게 전쟁을 한 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이제 그 역풍이 굉장합니다. 네. 한번 치면 그 패배의 역풍도 크지만 이제 승리의 역풍도 상당한데 사실은 끝내야 될 때와 끝 안 내야 될 때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는 철을 끝낼 수 없던 입장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그렇죠. 것이고 네. 또 근데 다시 부차가 구천을 칠 때는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이미 중원에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별 중원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일단 부차가 이제 구천을 끝내든 어쨌든 우린 관여하지 않는다. 네. 구천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리적인 면에서는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사실은 또 구천이 또 먼저 도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도 확실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먼저 네. 들어왔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반격했고 또 아버지의 원수이고 또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할 그쵸. 때는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플라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말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자는 정말 인민을 보호하는 개처럼 정말 만약에 나를 건드린 자는 물어서 끝내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함부로 걔가 자기 집을 잘 지켜야지 멀리 나갔다가 근데 그 격사하면 그 집안 울타리를 못 지키는 네.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계를 보고 만약에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자기 국가 운영자로서 개 정말 네. 훈련된 개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땐 끝내야 되는데 또 그때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심이 개입된 거죠. 네. 제 느낌에는 그건 이제 아이고 이제 아첨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면 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네, 듯한. 네. 그래서 정말 이 판단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단히 관대한 듯 하지만 사실은 관대하지 않은 일종의 네. 사입인 거죠. 이제 국가의 운영자로서의 사입이. 사실 이 부차가 처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복수를 꼭 해라 이랬을 때는 아버지처럼 굉장히 호전적이고 단호한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오자서랑 약간 멀어지면서 나중에 구천이 이렇게 싹싹 빌면서 뭐 형님 제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 복수를 하죠 구천이. 네. 구천과 오자서의 몫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구천 같은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네. 부차는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고요. 십년민은 보통 사람 또 함년은 이제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정말 잔인한 짓을 하지만 사실은 또 그 국가를 지키는 개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군절 둥로하거나 쓰거나 그리고 오자서는 정말 좀 가슴 아픈 인물이죠. 오자서가 이제 그 춘추질서를 해체하는데 모든 역할을 하지만 오자서는 또 철학이 확실합니다. 오자서는 이제 어떻게 국제 정세를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치는 것으로 오자서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실제로 아니거든요. 이제 못 치는
못 먹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함부로 행동하는 건 이제 바보짓이고 국가라는 건 확실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못하는 것 어디까지냐 이것을 지적해 주는데 또 보통 사람 너 이거 못한다고 하면은 화가 나는 거잖아요. 잘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좋아하는데 이제 실력이 없는데 너의 실력은 욕하지다 이걸 지적하니까 뮤턴이 바뀐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떠올랐던 그 대목이 이겁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의 쇼노 나나미가 쓴 구절인데요. 이 허영과 야망이 뭐냐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데피니션이 좀 와닿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허영이란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이고 야망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까 그 뭐 부차 같은 경우는 유능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대목은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물론 싸움은 피해야 하지만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상대를 다시는 반발할 생각도 못할 만큼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짓밟으면 분명히 다시 도전하거나 보복하거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 갈등을 안 일으키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이 전쟁의 목표가 뭐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 리더로서의 목표와 자신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보면 그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허영에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당해서 쌉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 부차는 보면 약간 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네,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은 뭐 월나라를 막 완벽하게 짓밟았어야 돼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제압이 안 됐으면 좀 계속 지켜보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 찔렀다가 저기 찔렀다가 막 심지어는 뭐 진문공이 패자일 때도 이제 한수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제 초왕도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얘는 막 광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불안불안하더니 기어이 이제 뒤에서 맞고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허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후대를 위해서는 좀 큰 일을 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경항대우나 지금 항주에서 북경으로 올라가서 하는 그 지금 후대 완전 중국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경항대우나는 물론 옛날에는 좀 물론 물길은 있었지만 그 경항대우나의 시발점을 튼 사람이 부차거든요. 그렇죠. 운하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 뭐 저도 양주에 가서 이 부차가 뚫은 운하의 전체적인 윤곽을 양주에 있는 제일 높은 탑에 가서 보니까 부차의 야망이라는 게 정말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을 뚫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부차의 야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뭐 야망과 허영을 아까 구분하긴 했지만 어쩌면 허영 혹은 야망이라는 게 그 규모가 정말 대단했구나. 어떻게 그 회수하고 장강을 뚫어서 거기다 군량을 대서 북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부차를 좀 많이 욕하지만은 스케일이 진짜 컸던 사람. 스케일은 정말 인 대단했던 거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모든 전투에서 보통 정면 승부를 피하는데 부차는 뭐 회맹장에서도 그 행동 양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누가 이기는지 싸움으로 그 패자를 가려보자. 이제 구천 사실 패자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구천 자기 땅에 웅크려 있던 사람이고 또 구천이 오를 먹으면서 이제 부차가 가지고 있던 땅들은 다 중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직. 근데 부차는 내가 이제 동쪽에서 출발했지만 뭐 초왕도 뭐 패자라고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박살이 났고 이제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데 내가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뭐였냐. 난 직접 중원으로 가겠다. 진나라가 이게 찐이죠. 북방엔 진나라가 내려와서 나를 해명의 맹주로 내가 인정해라. 이렇게 하다 결국 당했는데 하여튼 그 부차의 그 야망, 허영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우리 대화에도 또 나오고 또 책에도 나오는 그 이제 그 고사성어가 이제 4차 성어죠. 뭐 5월 동주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와신상담 이런 게 나오는데 오나라 올나라 두 왕실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극에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어떤 그 시대를 한 시대를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그
춘추 시대가 보면은 특징이 주나라 왕실 밑에서 그다음에 이제 북방에 있던 그 진나라하고 남방에 있던 초나라가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인데 이 5월 두 나라가 서로 막 항쟁하면서 이제 오나라가 또 초나라 압박하고 이런 이런 중에 이제 이렇게 이 춘추 시기가 무너지고 그 체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다음 시대로 가는 그래서 보면 이런 그 와신상담이나 이런 5월 동주에 있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엄청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 변화상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네.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게 이 책을 보는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5월만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춘추전국 이야기 자체는 하나만 엮여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5월이 싸우고 있을 때 초가 월을 지원합니다. 네. 뒤에 와서 또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작전도 코치해주고 또 월나라 공녀를 데려가서 자기 그 왕의 아내로 삼고 하는 방식, 온갖 방식을 통해서 오의 후방을 때리죠. 네. 그리고 또 북방의 진은 오의 초하고 싸운 전법을 가르쳐 줍니다. 전법을 전차전을 가르치고 또 초나라의 진법을 알려주고 또 오가 진격할 때 또 후방을 이제 건드려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네. 그 진나라는 그 서방의 진이죠. 네. 진은 지금 초하고 묶어서 동방으로 나올 이야기 때문에 다시 오초가 싸울 때 초를 직접 후방에서 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초를 이용해서 동방으로 나올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그 구천이 예를 들면 오를 친다고 할 때 구천 자체가 이거 오에 한번 당한 제나라 북방 그리고 진 초까지 합쳐서 모든 사방에 오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온갖 비굴한 언사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게 뇌물을 뿌립니다. 이게 당시 중요한 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칠 때 치는 게 아니고 네. 부차만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부차만 모르고 있었는데 부차가 너무 많이 때린 건 제나라하고도 심하게 싸우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이 많이 죽었고 또 지인은 또 패자 자리를 또 부차에게 넘겼기 때문에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또 오나라는 철천지 원수고 이 상황에서 사방으로 둘러싸고 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초나라가 서방에서 초나라를 방비하는 군대를 항상 큰 군대를 장강에 띄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자선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라서 이 도성을 설계할 때 초에게 복수하고 또 초군이 들어왔을 때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장강에서 운하를 따라서 태호로 들어와서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지역을 제가 2번, 3번, 몇 번 배를 타고 답사를 해봤는데, 오자서가 성을 세우고 만드는 이 기술이, 그리고 또 이 오자서의 안목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오자서의 안목이 아무도 쓸 수가 없었던 게 이쪽에 그 실질적으로 나가 있던 군대가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또 정보를 이제 부차에게 준 사람들이 없었죠. 이 정권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이. 아니 그 오왕의 이제 부차의 아빠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함녀가 죽을 때 너는 절대로 월나라를 잊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차라리 저는 함녀가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이제 물론 잔인한 면이 있었지만 네. 죽을 때 너는 주변에 오랑 초가 있으니 항상 방비를 잘하거라 이랬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너무 저 월나라를 없애라 요 말만 하고 죽는 바람에 아들이 그렇습니다. 좀 너무 이기는 거에만 집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이제 오나라가 초나라를 치기에도 그렇게 그 국가의 차이가 꽤 컸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유격전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뭔가 점령을 해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격만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이야기가 정말 전 재밌게 그 역사에 보면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이제 다리우스가 이제 아테네에게 복수하라는 이야기를 크세르크세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대목이 나오네. 비슷한 게 또 페르시아의 왕도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고요. 내가 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수모를 잊지 마라. 반드시 쳐라. 그리스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일종의 의례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겠지만 오자서의 염원 하나도 오가 커지는 게 결국은 이제 월을 치우면 이제 오가 이제 어쨌든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중국 경제에서도 사실은 이제 5월이 핵심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는. 근데 5월이 경제권이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네. 항주, 이제 지금 상하이, 항주, 소주 이 세 개가 연결돼 있는데 오자서가 보기에 3강 5호의 이익이라는 건 이제 전단강, 장강 또 이제 태호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만이 국가가 되는데 뒤에 뭔가를 남겨두면 위험하다. 또 하나는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부릴 수 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복수도 하되 국가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합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 오자서 말 중에 오와 월은 오가 살면 월이 죽고 월이 살면 오가 죽게 되어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압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땅 자체가. 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또 배가 있기 때문에 또 정말 재밌는 게 지금 그 이미 그때 수륙 양용 이제 상륙 작전이 네, 나오거든요. 네, 나오더라고요. 상륙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빠른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하나로 뭉쳐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뭉쳐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죠. 뭐 오랑 월이 둘 다 칼 같은 걸로 유명한 네. 지역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주석 강산들이 많고 해서 이제 5월의 검이 좋아서 지금 뭐 전국에 오왕 부차 검이라고 발견된 게 수없이 많은데 그 상당수는 그쪽에서 이 곡물로 준 것일 거고 월왕구천검이나 뭐 오왕부처 뭐 부차 모 같은 건 또 하나는 이 월 지역의 검의 이제 검 문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초나 중원에서도 이런 걸 예쁜 뭐 기물을 이제 모방해서 만들죠. 그래서 네. 그 기법이 이제 크로마이징이라고 해서 그 칼이 녹슬지도 않고 검심에는 또 다른 재료를 넣고 이제 칼 날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낭창낭창해서. 아. 그래서 이제 오검이라 하면 오검 월검이라 그러면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던 무기였던 거죠. 저 그리고 제가 이번에 5권 보면서 하나 이제 저자한테 질문 드리려고 제가 사긴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그 오왕 부처랑 이제 그 오랑 구천 사이가 복수국에 보면은요 이제 그 구천이 부처한테 가가지고 뭐 대소변까지 핥았다. 아, 네. 맞아. 사기의 오랑 구천 사이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없고 네. 5월 춘추에만 이제 춘추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자로서 어떻게 이 사료 비판 면에서 그 5월 춘추의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있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었습니다. 사실 5월 춘추에 대해 5월 춘추는 어떤 면은 소설이고 어떤 면은 역사책이고 월절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거 쓸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쓰는데 사료 편면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국어란 책에 또 예. 상당한 이제 구천이 이제 비겁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국어는 거의 1차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좌전하고 맞먹는 신뢰성이 있는 자료거든요. 근데 그 월절서나 5월 춘추의 제도사적인 면은 지금 고고학 자료하고 일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도 아니고 완전한 진실도 아닌데 구천이 이런 짓도 뭐 와진상담 이야기도 어떤 책에 나오고 어떤 책에는 안 나오는데 구천이 그런 행동을 했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의료 방법으로 똥을 맛보는 건 누구나 이제 시종으로 사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 시종으로서 이제 그런 행동을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진실을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기록이 나올 때 이미 사람들이 유전된 이야기를 또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비겁한 짓을 했다. 이거지 그건 정말 와신상담했는지 그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죠.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 오래전에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만든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어요. 저는 거기서 좀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황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똥을 싸요. 그러면 그 일종의 시의들이 모여가지고 네. 여러 명이 그 똥을 일단 관찰을 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모양과 색깔과 점도를 본 다음에 냄새를 한 번씩 맡으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어떠시다. 예, 저는 그 대목이 드러나면서 뭐 맛을 봤는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뭐 그 정도의 액션은 충분히 예, 할리우드 액션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정도 그렇죠. 헐리드 액션일 예. 것 같아요. 헐리드 생각은 액션. 해봤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있잖아요. 병기가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매고 틀이라거든요. 매고 네, 틀 해가지고 이제 국내 앞에서 왕이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국내 걸어가지고 이제 내연 가가지고 이제 실제로도 그 맛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책에서 저는 제일 좀 인상 깊게 봤던 하나의 패턴을 보면은
그 사실 이때 당시 전국 시대는 하나의 세계지 않습니까? 세계 그죠?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유럽처럼 강국과 약소국 또 중강국이 막 모여서 서로 막 이렇게 엉기는 일종의 세계인데 되게 보면 이제 역사를 보면은 뭐 약간의 패턴 법칙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죠. 근데 하여튼 중심이 주변이 되고 다시 주변이 중심이 되는 순환이 되는데 그 순환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변방에서 잠재력을 가진 어떤 그 나라가 개방성이라는 덕목을 획득할 때 인재들이 네. 모이고 바뀌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오자서도 뭐 초나라 사람인데 그죠? 네. 네. 오나라로 간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려, 법률 초나라 나오죠. 사람인데 월나라로 가고 문종도 초에서 월로 가고 손문은 또 제나라에서 오나라로 오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변방에 우리 기회가 많으니까 중심에서 약간 소외된 인재가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받아들이고 네. 그러면서 그걸 소위 말해서 요즘 표현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다시 부상하는 네.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는 이제 합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나라도 오랑캐 취급을 받았는데 초보다 더 옆에는 오나라는 오랑캐 더블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었던 그 합려라고 하는 왕이 그 개방성을 가졌다는 것. 그 개방성에서 이제 나타나는 대목이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같은 값이면 가까운 일을 쓰고 친척을 울타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소위 춘추 시대의 폐쇄적인 기준을 철저히 깨뜨린 사람이 바로 합려였더라고 이제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오나라의 부상의 기본 원인이 있었고 또한 이제 그 언저리에서도 월나라로도 인재가 또 유입이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5월 쟁패가 네. 춘추의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오자서를 비롯해서 여러 망명객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난세에 자신들의 이론이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뒷건에서는 제자백가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느꼈던 게 이 오자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명분만 이렇게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느꼈던 네, 게 네. 좀 놀랐어요. 그 죽일 때 전쟁을 할 때 옛날 같으면 되게 이렇게 얌전하게 전쟁을 했었는데 네. 그 포로들을 그 뭐라고 하죠? 총알바지, 네, 총알이 맞습니다. 아니지만 칼바지로 뭐 부천도 그렇고 네. 합려도 그렇고 내세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네,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것이 이제 뭐 춘추 시대 진이나 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정말 바로 이제 희망을 완전히 네. 잃어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데 니들이 뭐 볼 거냐, 뭐 기자들이 요즘처럼 종군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근데 좌전에 나와 있지만 좌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기록한 거거든요. 네, 네. 사관이.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라고 쓴 겁니다. 대부분. 저도 또 도읍을 막 수장시키고 이러잖아요. 네. 수양시키고 뭐 온갖 출계들이 다 나오고 네. 정말 이때부터는 뭐 합려, 부찬 좀 다른 인물이지만 이 네. 사람들은 이제 필요하면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행동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구천 같은 사람이 구천이 그렇게 잔혹한 인간이지만 자기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행동들도 또 깜짝 놀랄 만한 네. 행동들, 그리고 또 인구 증산을 위해서 오늘날 또 못하는 이제 산모 제공, 뭐 그리고 숙식 제공까지.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으면 뭐 군역 모든 걸 뭐 놔준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저출산 시대에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닮았지만 이 정도에 전혀 따라가지 네.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쌍둥이를 낳으면은 국가에서 이제 의사를 보내줘서 다 보내주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네, 해주겠다. 그 쌍둥이 젖을 먹이긴 쉽지 않으니까 뭐 유모를 보내준다든지 또 뭐 남녀 차별도 없애서 뭐 남자 여자 남아 여아에 대한 구분도 확실하지 않고 춘추 시대였다면은 북방에서는 상상 남아 여아의 구분도 확실했을 것이고 또 국인 야인의 구분도 확실했을 텐데 구천은 뭐 국인 야인 구분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이 태어나거나 상사는 자기가 모두 다 챙겼다고 네,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에서 나오는 개혁들은 훨씬 전면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족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이렇게 인구 증강 이제 그리고 남녀 뭐 평등 혹은 증산 등등을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어떤 허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부차나 이런 인재들을 받아들일 때 예전에도 이건 약간 격가지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백비란 사람이 이제 오자설을 모함하는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네, 뇌물 나오지만 받고. 근데 이제 백비가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인 예전에 그 이렇게 대공사의 기술자로 동원된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 초도 오늘날의 오나라 도성이 지금 남아있는 초나라 도성의 형태를 본딴 거거든요. 네. 근데 규모는 훨씬 키웠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설계하고 상징적으로 조작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오자서 전략적인 면에서 오자서가 하지만 이런 걸 오나라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제라는 사람이 와서 모든 걸 관장하게 됩니다. 네. 이 사이에서 그 사람이 이 거대한 오나라를 공사를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왕들은 이런 사람들 존중할 수밖에 신뢰할 없는 수밖에 거거든요. 그래서 없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전략가도 움직이고 문사도 움직이지만 그땐 기술자들, 이 손수고도 기술자지 않습니까? 네. 손수고가 크게 등용되듯이 백비도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오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식으로.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좀 생각하면 중국의 역사를 크게 놓고 보면 이렇게 또 설명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책을 제작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창업은 북방에서 일어나고 관리는 남방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의 역사를 크게 놓고 보면 북방에서 정치 군사 권력을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거기서 형성이 된 나라들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남방은 뭐 비교적 좀 분열됐을 때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남방이 전체의 어떤 정치 군사적 주도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북쪽에서는 이제 정치 권력이 형성이 되어요. 근데 북쪽은 별로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그쵸. 그럼 결국 남방에서 물자를 받아서 이제 체제를 유지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방의 경제와 북방의 경제를 이어주는 기본적인 혈맥, 어떻게 보면 좀 빨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남북 운하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 운하 그것이 소위 말해서 남방의 경제에다가 북방의 군사 권력들이 빨대를 꽂고 계속 쪽쪽 빨아먹는 구조가 중국 역사의 기본 패턴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뭐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뭐 저는 중국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북방은 아무래도 메마르고 초원이고 말을 타야 되고 그 생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군사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영역이었다면 남방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물과 습지와 뭐 기후도 따뜻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일단 물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 과정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술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고대 이래로 그것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경제 권력이 형성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풍요로우면 사실 정치 권력에다가 세금 좀 바치고 뭐 크게 터치 안 받고 살면 뭐 그거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만 어느 정도 보장하면 누가 정권을 잡고 뭐 누구라도 세금은 뜯어갈 테니까 기본적인 부분만 보장하면 우리는 수용한다라는 형태의 구조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재밌는 저도 그런 생각을 재밌게 많이 해보는데 사실은 최초엔 북방이 더 풍요로웠는데 이제 건조하고 또 진행되는 전체적인 기후 시스템이 연결돼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한 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남방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더욱더. 그리고 점점 그리고 또 위진남북 출시대 이후에는 남방으로 대거 이민들이 계속 전쟁이 벌어지면 어쨌든 북중원에서 싸우는 이 남방 쪽에 가서 나 좀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남방에 가니까 남방의 지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삼국시대 손건하고 그 조조가 싸우는 이런 시대가 딱 지나면은 이제 남방의 인재들이 사실 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계로 대거 진출합니다. 예를 들면 남방 육시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은 그 남방에 가니까 자기 중원 인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방의 인사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위진남북 시대 이제 동진 이때는 이제 중원의 인사들이 남방으로 거의 대부분 내려가거든요. 이제 북방하고 대결하면서 그때부터 인구 역전도 처초의 전전 차츰차츰 네. 일어납니다. 인구 역전이 차츰차츰 일어나고 그리고 뭐 명청대가 되면은 이제 수당대는 이미 그 대운하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남쪽의 역할이 더 커지고 명청대가 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한 사람들이 거의 다 남방 사람들이 되는 거죠. 또 청대까지 오면은 뭐 북방에서 공부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근데 네. 남방에는 또 우리 강남의 그 학원 때문에 집값이 비싸지듯이 네. 강남에서 배워야 또 이렇게 어. 중앙 정계로 갈 때 이제 시험을 과거를 쳐서 가는데 압도적으로 강남에서 나옵니다. 강남에서 나오고 서북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이제 네, 강북 네. 같은 곳에는 뭐 한 성에 과거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돈을 바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강남에 마을마다 다 나옵니다. 먹고 살기가 좋아서 그런가요? 분명히 이제 지주의 그 뒤에서 받쳐주는 아. 공부도 이렇게 뒤에서 그 강남 아줌마들이 받쳐준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이제 형식적인 정치 권력과 그것은 북방 계열을 네. 계속 잡는다 하더라도 네. 그 밑을 바치는 테크노크라트와 관료 구조는 결국 맞습니다. 남방이 계속 주도권을 쥐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북방에 있는 그 북경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도 북경 네. 만청의 그 청나라 때는 그 인재들이 있지만 압도적인 다수가 장강 일대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5월 쟁패 구도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오왕 함녀와 그 아들 부차 그리고 이제 월왕 구천의 싸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인재들의 싸움으로 네. 느껴질 정도로 인재를 영입하고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잘 되고 잘 안 들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지금 펼쳐지는데 구천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인재들을 싹 흡수를 하잖아요. 네. 어떤 출신이든 네. 어떤 뭐 야인이든 국인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약간 이렇게 사랑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인재를 빨아들이는데 월이 싸움 이기고 나서 법녀가 떠나고 문종도 죽고 약간 인재들의 말로가 뭐 그렇게 계속 쓰임을 받고 우대받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천이 순자나 뭐 후대 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구천 같은 사람에게 쓰임을 당한 건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은 이제 정말 무섭다는 게 지금 무서운 자기 이제 사람이죠. 그 목적을 본심을 위해서. 감추고 결국은 이길 때까지는 전적으로 밀어 쓰다가 이기자마자 공신들을 이제 일률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이런 사람인데 달아난 사람은 네네. 무사했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사람인데 소위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네. 갑자기 결국 뭐 구천이 백성을 아끼는 게 백성을 아껴서인가 그 후대 평가는 써먹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독자들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아마 누구나 이 질문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뭐지? 예, 무슨 말이냐면 소위 구천 같은 경우는 그 소위 창업은 할 수 있지만 수성은 안 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안정화는 뭐 못 시키는 사람으로서 뭐 개인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소위 춘추 5패라고 하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어쨌든 그런 그 명칭을 받은 사람이 불과 5명이 나올 만큼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후방으로 가면은 결국 초5월로 연결되는 그 남부 벨트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주도권을 쥐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5하고 월은 흔적도 없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은 한번 설명을 굉장히 듣고 싶더라고요. 네. 그 제가 그 이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시스템은 복제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는 초에 시스템을 복제해서 오의 관직도 뭐 체제 이렇게 나오고 시스템을 복제해서 순식간에 초를 이기고 해서 복제한 후에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힘든 점이 있었고 복제 후에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근데 월은 정말 월왕구천의 행태를 신하들이 또 답습합니다. 네. 그래서 월왕구천 이후에 자기 아들들이 끊임없이 신하들에게 시해 당해요.
근데 그게 어. 월남군천이 하는 행태잖아요. 믿지 못하게. 네네. 그래서 이제 공자도 그런 이제 불신하면 이제 분립이다 했듯이 이제 서로의 속을 마음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복수할 때 같이 뛰어들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월에서는 계속 그 행태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나라 한번 그게 이제 행태가 반복된 행태가 한번 고착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중국사에서 최악의 시대라고 말도 하는 5, 16국 시대에도 찬탈이 일어나는 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는데 네. 그 무슨 문제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또 이제 조조의 나라를 찬탈한 사마씨의 네. 경우 저는 그런 예를 가끔씩 드는데 파랑에 난 이후에 사마씨 일족 전체가 사마라성이 다 네네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왕족은 예를 들면 왕족은 왕을 대체하는 거지 네네. 그 씨족을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왕권이 교체돼도 다 새로운 체제에서 다 자기 자리 차지하고 네. 들어갑니다. 심지어 평민이 되더라도 그렇게 다 죽인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다 죽인 건 찬탈자였다는 이 선조가 찬탈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일단 자기가 구초는 자기가 시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부차에. 근데 찬탈하면서 철저한 거짓으로 찬탈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한번 성공한 후에는 자기 명분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넌 힘이 있지만 난 너 밑에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게 다 또 복제되어 버린 거죠. 네, 그 네. 시스템인데 이 복제된 시스템을 뒤에서 밀어준 사람이 바로 이제 초입니다. 초. 초에 저는 오를 넘어뜨린 후에 월을 전혀 그 다음 주에 지배하지 않는 듯 하면서 네. 월의 상징을 그대로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다가 천천히 월이 제 나라는 문화적으로 강국이기 때문에 회복당을 제 나라 쪽에 회복해버리고 그다음에 작은 나라들은 다시 제 나라에 쪽하고 월이 쪽으로들 때 초가 내려와서 월과 오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약간 어부지리격으로. 싸움은 열심히 했을 때 둘이 열심히 싸워서 하나로 뭉치고 한 걸 또 우리 자기가 오한테 당했지만 결국 내려오면서는 자기가 자기를 배워서 비슷해진 시스템을 자기가 네. 다 가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수성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기술의 충격이 왔을 때 네. 그걸 내재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내재화해서 정말 잘못 내재화하면은 옆에 있는 기술을 먼저 제공했던 친구들이 내려와서 다시 다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명분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공감이 가네요.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비무국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네. 나오거든요. 예, 비무국은 정말 그 전형적인 대단한 달인이죠. 네, 예, 무슨 맞습니다. 달인이냐? 심리를 이해하고 심리를 활용하는 달인인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소위 사기꾼들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람 심리에 대한 달인이다라고 저는 항상 표현하거든요. 예, 도둑놈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지만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것은 100% 아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무국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이 사람이 파멸시킨 인물들이 나름대로 만만치 않고 네. 예, 그 정도의 소위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시스템을 넘어서서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도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네. 정말 저도 비무국이라는 사람의 그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언사 또 사람을 끝없이 제거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네. 저도 놀랐는데 비무국이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정말 이건 정말 세상에 목적 자체가 남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만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까지는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들을 계속 기획자인데요. 이제 그쵸. 음모의 기획자인데 그 음모도 굉장히 다단계로 기획돼 있어서요. 네.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돼 있어서 저도 이렇게 따라가 봐야 이 음모 결판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음모를 다 성공시킨단 말이죠. 네. 그걸 볼 때 이런 진짜 음모의 달인들이 있긴 있구나. 네. 음모에 그리고 이제 들키지 않는 음모의 네. 달인들이 있구나. 결국 뭐 막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합니다만 정말 성공시키는 음모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옛날 정치인들은 되게 좀 잔혹하게 보잖아요. 막 음모로 사람 죽이면 하는데 보면 이거는 지금도 본질은 똑같은 게 지금도 국회의원
10번 출마해가지고 10번 다 승리하면 그 사람은 10명의 그 정적을 제거한 건데 다만 시대가 과거에는 칼로 죽이는 시대고 지금은 이제 선거를 하게끔 해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국회의원 구선된 사람들은 구선 되게 아주 그거 잔혹한 사람이죠. 이거 옛날 진공 못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만 정치 문화가 바뀐 것 뿐이지 이들이 뭐 더 사악해서 보다도 그 당시 정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승리에 올라타면 또 특히나 음모에서 한번 성공하면 그다음 네. 음모 후속타를 안 가지고는 또 안 되게 돼 있고 또 처음에 그 오씨를 모함했을 때 오씨 가문이 이제 태자하고 연결된 가문이기 네. 때문에 이 오씨가 복귀한다는 거는 한번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오씨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참수하는 상황까지 가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을 이렇게 들였지만 요즘 이제 정치에 발들인 거하고 또 오히려 네. 비슷하게 처음엔 뭐 어떻게 해서 결국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꺾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기 생존이 한번 꺾이면 자기 생존도 날아가게 되는 어쩌면 이 소용돌이에 한번 발을 들여 놓으니까 또 이제 그 아들들 또 오자서를 족수로 만들어 놓고 네. 어떻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자서의 복수를 시작하게 만든 이 네. 비무국과 또 어린 왕에 네. 대해서 처음에는 좀 답답했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이 막 서로 군주도 죽고 신하도 죽고 막 하는데 결국 이 강회 지역의 땅을 초가 다 차지하는 어부지리의 결과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작가님이 쓰신 게 인상 깊었던 게 초의 소왕은 나중에 보복을 하지 않았다. 보복할 만한 상대를 만들지 않았고 이제 복수는 결국 곡수가 돌아오는데 초가 아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국 마지막에 이 땅을 차지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 부처가 너무 사실 자기 힘을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소왕은 자기 땅을 잃은 군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선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도망가는데 또 그리고 그 신하들의 행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신하는 남아서 이제 그 왕이 그 땅을 버려도 되겠는가 하는 신하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신하는 이제 남아서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광해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네. 진중 역할 그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역할을 하고 이복형이 하죠. 네. 도망가는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자기 도망지에서 이중적인 형태를 항상 보이죠.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병자호란 데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누굴 태우느냐, 누굴 네, 배 태우느냐. 태워달라고 자기. 도망갈 때. 근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다 나오는데 소왕이 돌아와 보니까 정말 진짜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습니까? 나 안 태워준 놈, 배도 나 안 버리고 태워주고 도망간 놈, 또 뭐 그리고 밥 진짜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사적으로 뭐 복수하려고 네. 하는 녀석들 또 그리고 또 난리 와중에 또 위성국 중에 돌아갈 이제 이중적인 형태를 네. 보이는 애들 정말 속 같아서는 다 속을 정말 다 다 손을 복수를 하고 봐주고 싶은데. 싶었겠지만 이 주의 좋은 자가 당당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 선대에 사람들이 갈라치기 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데 당신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 할 때 정말 왕이지 않습니까? 눈물 머금고 난 개인적인 원한은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 일은 우리 자신이 잘못한 거니까 다 묻자. 그래서 다 그대로 이제 시스템을 사실 힘이 없을 때는 묻어야 되는 거지. 네, 힘이 네. 없을 때 또 난리를 또 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묻자 하면서 자기의 이제 우리 이제 내정에 우리 너무 싸움에 지쳤으니까 내정 이제 싸움보다 이제 내정에 핵심을 둬야 된다. 또 하나 이제 군인들을 규합하면서 네. 자기 개인적인 자질이 훨씬 충분히 있었던 네, 사람이죠. 뭐 공자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싸움에서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왕이 죽을 때 이제 죽을 것 같은 병이 온 거죠. 죽을 것 같은 병이 왔을 때 감동적이었어요, 그 부분. 액땜을 하자. 내게 뭐 액땜을 해도 왕의 액땜은 가까운 중신들에게 보내서 병을 중신들에게 뭔가 이게 주면 굿을 하자는 거였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병을 딴 데로 옮겨주자는 네, 거죠. 신하한테 병을 네. 옮기는 굿을 그때 하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이 신복의 이제 병을 팔다리로 옮겨간들 못하겠냐 이렇게 소왕은 이제 내정을 계속 다졌던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만 자주 한다고 땅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전쟁 자주 하는 곳은 땅이 비게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천천히 들어간 천천히
초당으로 된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표, 장왕, 공왕 이때 만들어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간에 말하는 게 나오죠.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왜 초를 선택해야 되냐. 결국 이제 오가 이렇게 나올 때 완전히 초를 꺾어버리고 오에 우리가 붙으면 되는 거지 않냐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위성국들의 이야기도 이런 거죠. 정말 초나라가 무도하긴 해도 오나라처럼 백성을 초계로 여기진 않는다. 너희는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뭐 그런 말 있듯이 그런데 저렇게 큰 나라가 한번 넘어졌다고 안 일어날 리가 있느냐. 결국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나라의 행태를 봐서 진짜 백성을 아까 말 전쟁에 이제 총알바지처럼 막 네. 쓰고 하는데 이런 행태를 봐서는 도저히 오래 못 간다. 그럼 결국 우리 지금 아직까지 초에 붙어보자 한 이런 민심들이 이제 초를 장기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국가의 운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그 이제 초 같은 경우는 그 초와 이제 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일종의 국격과 기본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라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어려움도 겪고 또 좋은 시절도 오게 마련이죠. 근데 그래도 기본이 탄탄하면 초처럼 거의 멸망이 거의 확 실시되었다고 할 정도. 그때 당시에 수도가 함락이 됐으면 끝난 네. 거죠 게임이 네.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추슬러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오히려 자기 수도를 함락시킨 오나라의 땅까지 실질적으로 다 먹어 들어가면서 네. 결국 다음 시대의 주역으로 올라서는 그 네. 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시 그 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초나라 왕실에 있어서 일종의 통치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 사회의 폭을 넓혀 나간 것인데 반면에 이제 또 오나라의 운명이죠. 사실은 법료와 부차 정도의 군주가 연이어서 2대가 나온다는 것은 또 흔치 않은 행운이죠. 흔치 않은 행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군사 집단으로서의 그 어떤 힘을 하나의 체제로서 연결하는 그 능력과 행운을 가지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제압을 한 것이 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인 승자는 초로 귀결된 그 드라마가 저는 이번 권에서 가장 그 흥미롭고 시사점 있게 제가 받아들인 점이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함려와 또 부차 그리고 구천이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그 땅은 초가 차지하게 된 것도 이제 복수의 칼을 하지 않았고 신하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병에 걸렸을 때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불신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하들에 대해서. 네, 일단 긴 전통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뭐 백성들이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보통 뭐 모든 백성들은 아니지만 리더들이 우리는 어디를 따를 것인가 결정할 때 결국은 이 초를 선택했다는 것은 초와 살기가 좀 편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국가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여러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느냐에 따라 백성들을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정말 역사에 제가 개인의 복수는 이렇지만 역사의 복수는 이렇다고 말할 때 역사라는 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아주 권선징악은 사필귀정은 아니지만 결국은 인민들의 뜻대로 대충 돌아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시대에는 사실 뭐 전법도 싸움도 되게 치열했지만 이 뒤에 시대에는 많은 제자백가가 출연해가지고 네.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돼 네. 라는 거를 막 설파하고 다니는 게 나오는 것도 네. 결국 이 오와 월의 약간 허무한 싸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특히 생각도 들고요. 오자서의 출사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사실 오자서의 출사가 정말 제자백가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물론 공자도 크지만 공자는 실질적인 정치인으로서 큰 위력을 가진 네.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오자서는 정말 춘추 질서 자체를 끊어버린 사람인데 또 오자서가 대단한 문인으로서 또 자기 자신의 병법까지 남긴 사람이니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이제 뒤이어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다음 네. 건부터 제자백가를 시작으로 전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50년) 춘추 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기획 후 10년 만에 11권으로 완성된 춘추전국 이야기의 공원국 저자,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
역사평론가 김종성 작가와 함께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치열한 삶과 투쟁의 현장을 전합니다.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